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D2D 4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저는 아이쿠 2기로 활동을 했었던 박정규이고요. 이번 D2D 4강 워드 벡터 랭귀지 모델 그리고 RLM까지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뭔가 제목에서는 뭔가 세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내용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워드를 벡터로 표현하는 그런 임베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모델링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리커런트 모델은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제 NLP의 기본 이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다음 강의로는 제가 한번 일정을 봤는데 어텐션에 대한 개념이랑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이 NLP 쪽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부분이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그 이전에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부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까지는 이제 좀 이전 강의가 또 CNN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태스크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별게 없죠. 그래서 오늘 예상인데 빨리 끝날 수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워드 벡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워드 그런 거에 대해서 워드 임베딩을 다룰 예정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고전적인 랭귀지 모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음에 리커런트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습은 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중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게 될 내용은 워드 임베딩입니다. NLP를 컴퓨터로 저희가 만약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희는 그냥 뭐 사람끼리는 그냥 자연어로 그냥 간편하게 대화를 하면 되겠지만, 컴퓨터에게 뭐 개나 고양이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 이렇게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어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이 의미를 좀 내포한 형태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당연하게 이 언어를 컴퓨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이 원화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이 원화 인코딩은 어떤 식으로 언어를 인코딩 하냐면, 이제 예시로 제가 써 드렸는데 한 번에 눈에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같이 5개의 단어들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개수만큼, 즉 여기서는 5만큼의 벡터의 차원을 늘리고 그만큼 이제 단어들은 각기 다른 위치의 원소가 1이 되는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또 따라서 각 단어들은 이제 고유의 벡터로 인코딩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개에 해당하는 건 이제 앞에 맨 처음 원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고유의 벡터를 각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원한 인코딩을 만든다면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가장 바로 생각이 되는 거는 일단은 단어의 개수만큼 벡터의 차원이 크기가 좀 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단어의 5개니까 차원이 5개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단어가 막 뭐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로까지 간다 그러면 벡터의 차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벡터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 연산량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그만큼 이제 메모리적으로도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거고, 여러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또 문제로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개나 강아지와 같은 단어가 좀 있다고 하면은
인간이 봤을 때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의미가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근데 이 원핫 인코딩으로 이제 원핫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각기 다른 그 원소 자리에 인덱스의 원소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니까 이 두 개는 결국에 수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처음 보시는 이런 개념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이런 단어들을 벡터를 표현하고 그 단어 간에 단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뭐 얼마나 유사한지 비슷한지를 알고 싶을 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이제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벡터가 수직을 하게 되면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봤자 0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알고 보면 개나 강아지와 같은 경우에는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이렇게 원합 벡터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그냥 유사도가 0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어 집합의 크기가 이제 벡터의 차원이다 보니까 그 단어의 집합의 크기가 너무 커지고 단어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못 쓰게 되고 좀 그런 스파시티한 프로블럼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러한 문제를 스파시티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벡터를 보면은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0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간을 효율적이지 못하고 좀 유의미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조금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약간 이런 경우를 스파시티 프로블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저희가 워드 이 단어들을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발전된 게 이제 원활 인코딩에서 이런 워드 임베딩을 좀 더 잘 사용을 해보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그 개념, 어떤 개념에서 이 워드 임베딩이 시작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언어학자의 이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디스트리뷰셔널 시멘틱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뜻이 어떤 한 단어의 뜻은 그 단어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저희가 영어 독해 같은 거를 뭐 한다고 그러면은 뭐 모르는 단어가 생길 수도 있는데 뭐 그거를 물론 일일이 뜻을 다 찾아보면서 독해를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귀찮을 때는 그냥 문맥상 그냥 뭐 이런 뜻이겠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런 예문이 있는데 예문은 영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어였으면 제가 읽었을 텐데.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 아래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올 이제 워드 투 배 뭐 그런 글로브와 같은 그런 단어 그런 개념들인데 그런 식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워드 임베딩과 앞에서 봤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원화 인코딩 간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화 인코딩의 경우에는 단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차원이 커진다고 말씀을 이미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좀 무의미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좀 스파스하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직접 인데싱 한다. 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뭐 방금 전에 뭐 개, 고양이, 선생님, 학생, 강아지 이건 그냥 제가 이걸 만들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순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직접 인데싱을 하고 그리고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워드 임베딩의 경우에는 이것도 아예 차원이 작다고는 뭐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단어가 아예 많아지면 이제 원화 인코딩에 비해서는 그 저차원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원화 인코딩보다는 이제 저차원으로 축소가 됐다 보니까 좀 유의미한 단어들이 저차원으로 좀 이렇게 축소가 됐겠죠. 그래서 스파스하지 않고 좀 덴스하다 하고 이제 단어 원화 인코딩의 경우에는 제가 그냥 순서대로 쓰는 만큼 제 이메일 순서대로 인덱싱이 이루어진 거라면 워드 임베딩의 경우에는 단어 데이터가 쭉 있다면 이건 나중에 이따가
좀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릴 건데 단어 데이터가 쭉 있다면 그 단어 데이터들로 워드 임베딩을 학습을 할 수가 있다. 뭐 당연히 실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을 좀 잘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워드2백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워드2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꽤나 유명한데 지금 들어보시면 되니까. 네, 워드2백이란 기술은 간단하게 그냥 워드 임베딩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엄청 큰 단어들의 코퍼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코퍼스라는 거는 말뭉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단어들 엄청 많이 있고 문장들 엄청 많이 있는 그런 코퍼스가 있을 때 그 코퍼스 분포 내에서 특정 단어의 등장 확률을 학습을 해가지고 더 의미를 잘 표현하는 워드 벡터를 만드는 방식이 이 워드2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드2백의 중요한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퍼스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그냥 말뭉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네, 이해가 편하실 건데 그래서 이런 코퍼스가 막 단어들을 막 모아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코퍼스 안에 단어들을 모두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단어가 있을 때 한 단어를 잡아요. 그 단어를 뭐 센터 월드라고 해가지고 중심 단어라고 하고 그럼 그 어떤 문장에서 그 중심 단어 주변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뭐 맥락 단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단어 C가 한 문장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에 대해서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모두 보면서 그 C의 주변에 나타나는 주변 단어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면서 그 주변 단어들이 있을 때 이 C가 등장할 확률을 가장 최대화하면서 학습을 이뤄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벡터를 워드 임베딩을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 다음 예시와 함께 살펴보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진의 예시를 보면 into라는 단어가 컨테스트 그 센터 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뒤로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아웃사이드 단어, 이제 주변 맥락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방금 제가 이 주변 단어를 앞뒤 두 개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뒤로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뭐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 변수를 이제 워드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워드 사이즈는 저희가 정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건데 그래서 워드 사이즈라는 변수 값을 정해서 이 센터 워드의 주변 몇 개까지 우리가 맥락 단어로 살펴볼 것인가 라는 그런 걸 정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워드 사이즈가 꽤 중요한 변수인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좀 짧으면은 워드 사이즈 뭐 두 개만으로도 워드 사이즈 2만으로도 그냥 모든 문장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겠지만 문장이 엄청 길어지게 되면은 과연 이 센터 워드에서부터 몇 개까지의 단어를 주변으로 볼 것인가 뭐 워드 그 윈도우 사이즈를 한 100이라 설정을 해가지고 엄청 크게 잡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개로 잡았다고 하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중심 단어로부터 이 주변 단어들을 파악을 해서 그 조건부 확률을 구해서 이 주변 단어들이 나타날 때 이 중심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원한 코딩으로 만든 원학 벡터보다는 워드2백이 좀 더 단어의 의미를 잘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의미가 유사하지 않은 두 단어가 벡터상으로는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벡터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고양이 뒤로, 강아지 뒤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 워드 투 백으로 학습을 시킨 이 워드 벡터로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꽤 그 벡터의 입장에서는 유사도가 높게 매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개보다 고양이가 더 가깝게 학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주위 몇 개까지 이 맥락 정보를 사용할지 정하는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2라고 정한다고 하면은 뭐 앞에 제가 그냥 아무 예문이나 끄적여 봤는데 뭐 금일 일찍 못을 비춘 손흥민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며 뭐 토트넘 훈련장을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의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손흥민을 저희가 중심 단어로 채택을 했어요. 근데 윈도우 사이즈로 2라고 잡으면은 정작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인 토트넘이나 뭐 훈련장과 같은 단어는 놓치고 모습을 비춘 뭐 항상 밝은 이런 좀 의미 없는 단어들에 좀 집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워드 투백도 좀 문제가 있는 아주 완벽한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워드 임베딩의 방법으로는 이 글로브가 있는데 이 글로브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워드 투백과 마찬가지로 윈도우 사이즈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일단은 윈도우 사이즈만큼 이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일단은 먼저 이 글로브라는 것을 왜 사용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단어들 간의 동시에 발생 확률을 그냥 모두 계산해 버리면은 이걸 계속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이 글로브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코퍼스 안에서 특정 윈도 사이즈 그만큼 단어들이 동시에 발생 확률을 모두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빈도수를 다 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서의 윈도우 사이즈는 1입니다. 1이라고 할 때 뭐 I like deep learning이라고 한다면 일단 I와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like가 있는데 like는 이제 두 개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1이니까. 그래서 I 바로 옆에 있는 like가 지금 이 매트릭스 보면은 2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enjo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세 문장 중에서 한 군데에서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이라고 적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느 정도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서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채우고 이것을 바탕으로 확률을 구하는 게 글로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당연하게 뭔가 문제점이 발생을 할 것 같죠. 좀 어떤 문제점이 있으실 것 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들이 좀 많고 코퍼스가 막 커지면은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리고 또 문제인 게 이런 매트릭스의 특성은 좀 시메트릭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매트릭스는 커지니까 연산량도 커지고 메모리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뭐 그래도 원합 벡터보다는 좋으니까 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워드 벡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주 좀 단순한 예인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워드 임베딩을 만들면은 그런 단어의 의미를 반영을 해서 매핑한 것들이니까 어떤 벡터 공간 상에서 그 벡터들이 매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어떤 유사한 단어들은 유사한 벡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유사한 단어들로 만든 그런 워드 벡터 사이의 관계는 또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유추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워드 벡터가 매핑이 된 이런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래 맨과 우먼에 대한 그 사이 거리, 뭐 관계 뭐 이런 걸 보면은 위에 킹이 있고 그러면은 그럼 과연 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이 벡터를 그대로 끌고 와서 킹에서부터 저 비슷한 방향과 거리로 간 저 지점에 퀸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워드 벡터를 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실들을 뭐 직접 나중에 뭐 딥러닝이나 뭐 그런 거를 공부하실 때 직접 사용을 하기보다는 뭐 이런 걸 알았으니까 뭐 나중에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구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워드 벡터 간의 유사도를 구하면은 어떤 단어 간의 관계를 내가 유추해 볼 수 있겠구나. 뭐 혹은 어떤 워드 벡터를 직접 내가 학습을 시켜봤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시각화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면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워드 임베딩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다면 바로 랭귀지 모델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링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랭귀지 모델링까지 하고 한 턴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냥 언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문장에 대한 시퀀스가 쫙 있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를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이렇게 확률 이런 통계적인 방법을 기초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보면은 일단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다음 단어가 올 확률을 예측하는 건데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이 이루어질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표현하는 모델링 방식이다. 이게 바로 확률에 기반한 랭귀지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쉽죠. 수식도 좀 직관적이고 뭐 어떤 그냥 이런 식 커서가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건부 확률을 다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단어들이 있을 때 내가 예측할 단어가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랭귀지 모델인데 얘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여기 오른쪽 사진에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태스크에 이런 게 그냥 간단하게 사용이 됩니다. 뭐 이 경우에는 뭐 what is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것인지 뭐 그 단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가장 위에 뜨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 what is가 나왔을 때 가장 뒤에 나올 확률이 my가 가장 높게 나왔으니까 위에 두 개나 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을 하고 그래서 다음 랭귀지 모델 방법론으로는 이제 앵그램 방법을 통한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이 방법은 앞서 보여드린 조건 방법을 통해서 구하다기보다는 어떤 단어가 전체 문서에서 등장하는 빈도수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이라는 것은 내가 단어를 예측할 때 앞선 몇 개의 단어를 고려할 것인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약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내가 예측할 단어가 n번째 있는 단어라면 그 문장에서 그 n번째 단어 앞에 n-1개의 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n-1개 앞선 단어를 고려해서 n번째 단어를 예측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니그램이라면 1g이죠. 그러니까 1-1은 0이니까 이전 단어는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 자리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측을 하는 거고 바이그램이라면 내가 예측할 이 단어의 바로 이전 단어
이전 단어 한 개만 보고 내가 이 단어를 예측을 하겠다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 4개 이상부터는 그냥 n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1개의 이전 단어를 보고 n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게 되겠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예시를 좀 적어왔어요. 근데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적을 걸 그랬어요.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맨 마지막에 저 블랭크를 저희가 채울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 3g과 4g으로 본다고 하면 저 블랭크 바로 앞에 3g이면은 블랭크 바로 앞에 두 단어를 기반으로 저 블랭크를 예측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로는 opened there의 개수가 나온 그 빈도수, 그러니까 어떤 코퍼스가 다 들어가 있을 때 그 코퍼스 안에서 opened there라는 저 구가 등장한 빈도수가 분모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분자로는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들어올지에 대한 게 쫙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확률이 높을지도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아래 예시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포그램이라고 했을 때 스튜던트 오픈드 데어라는 게 어떤 코퍼스에 1000번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블랭크에 등장하게 될 단어가 북스가 될 수도 있고 이그잼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개 중에 더 많이 등장한 거는 북스가 되겠죠. 4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해 나가는 게 n그램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n그램을 통한 랭귀지 모델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스파시티 프로블럼이 그대로 존재를 해요. 왜냐면은 코퍼스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은 또 이제 연산량도 커지고 그만큼 많아질 거고 뭐 이런 스파시티 프로블럼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앞선 예에서 뭐 스튜던트 오픈드 데어라는 저 구절이 그냥 코퍼스에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스튜던트 오픈드 데어 북스라는 뭐 원래 정답이 만약에 북스가 오는 게 정답이었는데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사용한 그 코퍼스 안에 스튜던트 오픈드 데어 북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정답이 북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예측할 확률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시티 프로블럼이 생겨날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좀 메모리 쪽으로 효율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도 약간 윈도우 사이즈처럼 어쨌든 n그램이니까 저희가 n을 먼저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좀 중요한 단어들이 더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뒤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나온 랭귀지 모델링이 이제 뉴럴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은 좀 더 얘네들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얘도 아직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점은 얘도 윈도우 사이즈가 존재를 합니다. 얘도 몇 개까지의 그 단어 맥락을 볼 것인지는 미리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정해진 크기 내에서만 문맥을 보려 할 수가 있지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이 아래 저 인풋으로 들어가는 저 문장이 있잖아요. 저 문장을 모두 인풋으로 넣을 건데 저 각 한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워드 투백이라던가 아니면 원한 인코딩이라던가 뭐 이런 워드 임베딩, 워드 벡터로 표현한 그런 게 이미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걔네들을 이 보라색 부분인데 모두 하나의 벡터 다 컨캣을 시켜버려요. 컨캣을 시킨 그 통 벡터를 히든 레이어에 태웁니다. 히든 레이어를 태우고 그거를 이제 뭐 소프트맥스라던가 뭐 그런 함수에 태워서 최종 아웃풋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게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을 통한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계속 저희를 괴롭혀왔던 스파시티 프로블럼과 스토리지 프로블럼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스파시티 프로블럼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습을 한 그런 코퍼스에 저희가 딱 뭐 앵그램이라고 치면은 뭐 students opened their 뭐 books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도 이거는 어떤 분포의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런 비슷한 단어를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유추를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스토리지 프로블럼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뭐지? 잠시만요. 네, 헷갈린 이유가 적절한 윈도우 사이즈를 저희가 고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스토리지 프로블럼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도 그 윈도우 사이즈를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막 100개, 1000개로 늘려버리면 당연히 그 히든 레이어에서 연산을 하게 되는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차원이 커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스토리지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일단 그 아주 간단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없다면 이제 그 뒤로 RNN 리커런트 모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부분은 좀 내용이 길 수도 있어서 지금 33분이니까 43분까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3분이 된 관계로 이제 마저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쭉 달려온 게 이 언어를 어떻게 컴퓨터에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꿔주느냐. 그럼 이제 그렇게 바꾼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가장 간단한 랭귀지 모델은 뭐뭐가 있었다. 뭐 이 정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 해서 RNN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RNN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Recurrent라는 게 뭔가 재기, 반복, 순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가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형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 히든 스테이트가 그냥 거기서 바로 다음 아웃풋 레이어를 이제 향하는 형태였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 히든 스테이트가 아웃풋으로 가기도 가는데 이 다음 셀의 인풋으로도 가는 거를 지금 그림을 통해서 저 화살표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이 RNN에서 좀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셀이라고 부르는데 저 셀은 이제 리커런트한 역할을 하는 노드 그리고 이제 이전 단계에서 이전의 값, 이전 히든 스테이트 값을 기억하는 메모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셀이고 저 셀 스테이트, 저 셀이 이 RNN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이전 히든 스테이트 값을 다음 인풋으로도 넘겨야 하냐면 왜냐면 이게 이 시퀀스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시퀀스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 앞뒤 정보, 이 맥락 정보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전 정보를 고려해서 다음을 예측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노드 간에 그런 독립적으로 아웃풋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시퀀스 모델링을 잘 수행을 하기에는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퀀스한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하고자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끌고 와서 다음 노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아키텍처를 짠 게 이 RNN 아키텍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NN에서의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계속 말했던 거 뭐 윈도우 사이즈 말했던 것처럼 인풋 길이를 사전에 그냥 저희가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뭔가 가변적이고 인풋이 유동적인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웠는데 이 RNN의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의 길이를 그냥 저희가 유동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RNN 이 아래 사진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1대1 구조도 물론 있고 이거는 꽤 단순한 형태죠. 근데 뭐 1대 다 구조도 있고 뭐 다대1 구조도 있고 뭐 다대 다 구조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구조들이 각각 어떤 태스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떤 태스크와 연관지어서 어떤 태스크에 맞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 예를 들자면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태스크가 있거든요. 어떤 이미지를 넣어주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자막을 달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풋으로는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하나의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 아래 구조 중에서 어떤 구조가 쓰이냐면 1대 다 구조가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간단한 태스크 중에서 메일 같은 거 딱 왔는데 이거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 라고 판별하는 것도 어떤 메일에 대한 긴 그 모든 문장들을 인풋으로 넣고 얘가 스팸이다 아니다를 분류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대일 구조가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RNN의 구조를 저희가 저희 입맛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다 구조에 대해서도 그냥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 NLP 쪽에서 그 Name Entity Recognition이라고 NER이라는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태스크가 뭐냐면은 뭐 문장이 쫙 있을 때 그 문장의 명사가 얘가 뭔지 태그를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람쥐가 도토리를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면 그 다람쥐에게 애니멀이라는 태그를 붙여준다던가 뭐 어떤 문장에 대한민국이 나오면 그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 로케이션이라는 태그를 붙여준다던가 뭐 이런 태스크를 진행하는 게 NER 태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각 문장에서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각각의 태그를 붙여줘야 되니까 다대다 구조가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약간 RNN에 대한 그런 기본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좀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왼쪽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조가 RNN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저런 구조는 저걸 그냥 쭉 펼친 느낌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하나의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리커런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RNN 아키텍처는 이 왼쪽과 같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면 이 시점 t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ht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 타임 스텝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를 ht-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wx는 인풋 레이어에서 웨이트 매트릭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한 가지 더 있죠. 여기 wh도 있는데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가중치 행렬이 사실 아웃풋까지 합치면 3개가 쓰이는데 일단 이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 때는 가중치 행렬이 2개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뭐 WX는 인풋 레이어에서의 웨이트 매트릭스고 뭐 WH는 이전 단계의 히든 스테이트가 넘어올 때 사용이 되는 가중치의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래 그림을 보면 나와 있는 이제 D는 그냥 워드 벡터의 디멘전이고 DH는 히든 디멘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래 그림은 이 HT가 여기서 HT가 계산이 되는 방식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림인 것 같아서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과 아키텍처 그림과 함께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특정한 타임 스텝 t에서 저희가 xt를 인풋 xt를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인풋 xt가 웨이트 매트릭스인 wx와 이제 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아웃풋 레이어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ht-1에 대한 정보가 이 wh와 곱해진 게 또 저기 히든 레이어에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저 두 개가 같이 아웃풋 레이어를 타서 아웃풋을 생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t 플러스 1, 뭐 t 플러스 2 약간 이런 식으로 타임 스텝이 계속해서 존재할 때는 저 히든 스테이트 값을 계속해서 다음 애한테 보내고 또 다음 애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종 시퀀스까지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시퀀스 다 끝났을 때 파이널 시퀀스 그 파이널 아웃풋을 뽑는 구조가 RNN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산을 좀 수식적으로 살펴보자면 여기 수식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저 히든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은 HT를 구하는 저 수식인데 일단은 RNN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씁니다. 혹시 이전 강의에서 저 탄젠트 H 함수에 대해서 좀 언급이 좀 있었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일단 저 RNN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하고 수식을 더 뜯어보면은
이 현재 시점 input xt와 가중치 행렬 wx가 이제 곱해지고, 그리고 이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와 저 wh가 이제 곱해진 다음에 걔네가 이제 바이어스와 함께 더해져서 같이 탄젠트 h에 태우는, 그리고 그 결과가 저희의 아웃풋이 되는 이런 수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앞에 강의에서 언급이 되었을 MLP랑 그렇게 구조가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차이점이라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좀 다르고 히든 스테이트가 뭐 존재하고 뭐 이런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서 연산되는 저 수식은 일단은 MLP랑 정말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냥 저 히든 스테이트랑 저 아웃풋 레이어로 향하기 마지막 가중치행이랑 곱해져서 그게 바이어스랑 더해지고, 그래서 걔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함수를 태워서 아웃풋이 되는, 뭐 MLP랑 진짜 크게 다른 게 없죠. 근데 제가 딱 이때 RNN을 좀 공부하고 할 때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는 그냥 최종 시퀀스까지 가서 이제 파이널 아웃풋을 뽑아낸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아웃풋 레이어는 저희가 이 구조가 계속해서 쓰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 스텝마다 저 아웃풋 레이어에 대한 구조는 매 스텝마다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저 아웃풋을 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라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사용 안 하는 그런 태스크라면 사용 안 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아웃풋 레이어만 사용을 해도 되고, 약간 이런 식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이 RNN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와 개념인데, 저도 사실 이 RNN을 처음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실 이거 이해하게 된 지도 저도 얼마 잘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족한 설명을 듣고도 벌써 이해가 되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도 좀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이 RNN에 대한 내용에서 알아갈 것은 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메인 아이디어가 사용됐고, 그 메인 아이디어는 히든 스테이트를 이전에서부터 계속해서 끌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중요 개념들을 알고 넘어가면은 이 RNN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한 번 언급하고 지금 또 언급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저 부분이 지금 이 맨 왼쪽 그림처럼 저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저 웨이트 매트릭스를 같은 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RNN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셀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이전 스테이트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끌고 오는 저 셀이라는 개념인데, 네, 그래서 저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는 또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같은 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 같은 크기인 건 당연하고 실제로 같은 웨이트 매트릭스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구조를 계속해서 리커런트하게 사용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강조를 좀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런 특성에서 기반돼서 나오는 여러 문제점도 있고, 좀 주의해야 되는 학습 방법 같은 것도 있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이제 RNN은 아주 완벽한 모델이냐? 사실 그건 아니고, 이 아키텍처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아까 인풋의 길이에 상관없이 유동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에 계속 말썽이던 문제는 해결이 됐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스텝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전 인풋에 대한 정보를 다음 스텝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장점이 확실하고, 그리고 또 모델 사이즈가 인풋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전 언어 모델에서는 인풋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제가 좀 헷갈렸던 대목인데 그 뭐 윈도우 사이즈를 아주 크게 만들다던가 그런 인풋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웨이트 매트릭스가 엄청나게 커지고 막 스토리지 프로블럼 막 생기고 연산량 커지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RNN에서는 웨이트 매트릭스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일단 고정을 해놓죠. 고정을 해놓으니까 인풋의 크기가 커지든 작든 간에 저 모델의 크기는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장점이고, 하지만 단점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계산 속도가 느려요. 왜냐면은 간단하게 MLP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전 스텝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아웃풋을 뽑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RNN의 경우에는 이전 스텝의 정보도 가져와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연산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라미터 하나 더 생길 거고, 뭐 그렇게 연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산 속도가 아무래도 그 MLP에 비해서는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얘가 저희가 RNN의 탄생 과정은 리커런트 데이터를 아니죠, 그 뭐야, 시퀀스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탄생한 모델인데, 우습게도 얘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타임 스텝 이전의 모든 타임 스텝의 정보를 끌고 오는 게 얘의 목표인데 사실 그거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모델을 제가 뒤에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Exploding Vanishing Gradient 저런 거는 제가 나중에 그 모델을 설명하기 직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리커런트 모델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RNN 구조를 학습시키려면 일단 각 스텝 T마다 output distribution y-hat을 계산을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T-1개의 단어를 바탕으로 그 T번째 단어가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아웃풋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시로 단어라는 말을 계속 할 텐데, 사실 문장에서만 이 RNN이 다 사용돼야만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시퀀스 데이터로 표현되는 어떤 데이터라면 모두 이 RNN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이 각 스텝 T마다 예측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y-hat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텐데 그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 값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비교할 때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혹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도 이전 강의에서 좀 언급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로스 펑션이라서 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렇게 구한 이 JT라는 거는 어떤 한 스텝에 대한 로스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이 각 스텝마다의 로스를 다 뽑아낼 거잖아요. 저렇게 JT처럼. 그럼 저 각 스텝마다의 로스를 평균을 내서 구하는 게 전체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될 것입니다. 수식을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고 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JT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 다 더하고 그냥 T로 나눠주는 각 스텝마다의 로스 펑션의 평균을 구해서 그거를 전체 데이터의 로스로 활용을 하는 저런 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 코퍼스 안에서 이 문장이 하나가 들어올 텐데, 저렇게 들어왔을 때 저 각 워드에 대한 벡터를 이제 넣어주겠죠. 인풋으로 넣어줄 텐데, 넣어주고 그게 이제 각각의 웨이트 매트리스랑 곱해지고 히든 레이어한테 가는데, 그 히든 레이어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 스테이트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값이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화살표로 딱 이 히든 레이어에서만 저 가는 화살표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각 스텝에서 이 히든 스테이트와 이 아웃풋으로 들어온 이 벡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중치에 합류를 해서 히든 레이어를 태우고 걔가 이제 각 스텝에 대한 그 y 햇,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위에 뭐 y1, y2, y3, y4 보이시죠? 그래서 저게 이제 다 각 스텝에서 아웃풋으로 뽑은 디스트리뷰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J1, J2, 뭐 J3 세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각 스텝마다의 로스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은 첫 번째 스텝에 대한 로스가 뭐 구해졌다 뭐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까지 간 이후에 그럼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스텝까지 구했으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이 부분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로스는 결국엔 이 평균이 될 것이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일단은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 여기 위에 네거티브 로스 프로블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같은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같은 의미고 저거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저 네거티브 로그 프로블럼을 각각 모두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네, 잘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말이고 저게 뭐 PPT가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점 혼동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RNN이 학습은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한 이 정도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좀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어떤 의문이냐면 뭐 RNN이 학습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찌됐든 저희가 계속해서 예측을 해나가잖아요. 예측을 해나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t-1개까지의 데이터로 t번째 그 단어를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t번째 단어에 대한 예측을 저희가 틀려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t 플러스 1번째 단계에서 예측할 단어는 그 저희가 예측이 틀린 그 단어로 또 예측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게 계속해서 예측이 제대로 이어가는 게 맞나? 뭐 학습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약간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 티처 푸싱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제가 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이 1교시인데 늦잠을 자서 뭐 이렇게 가는 문장이 원본 문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뭐 오늘 수업이 1교시인데 늦잠을 자서가 아니라 휴강일이라고 잘못 예측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 뒤에 문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예측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학습도 제대로 안 일어날 거고 뭐 로스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게 이 티처 푸싱이라는 건데 먼저 개념에 대해서 그냥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모델에서 잘못된 예측이 발생을 해서 그 이후에 전체 시퀀스가 다 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예측이 발생했을 때 정답 분포를 직접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정답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A라는 거를 예측을 했는데 사실 정답은 B였어. 그러니까 C 단계에서는 정답을 B라는 거를 알고 C를 예측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정답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오늘 수업이 1교시인데 뭐 휴강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은 예측이 다 틀려버리니까 그 휴강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스텝에서 로스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스텝에서 또 예측을 해나갈 때는 휴강을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늦잠을이라는 답을 직접 넣어줘서
이거 사실 원래 늦자물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예측을 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뭐 학생에게 정답 알려주면서 야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간다 해서 뭐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냥 지금까지 RNN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이해가 쉬우라고 가져온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생성을 하는 태스크의 RNN이다. 뭐 아주 전통적인 랭귀지 모델의 역할을 하는 RNN이다라고 하면은 뭐 끝까지 가다가 저 is가 들어왔을 때 맨 마지막에서 is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스프링을 내뱉고 저게 결국엔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쟤를 생성하는 뭐 이런 식으로 RNN이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네 RNN 거의 다 왔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RNN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RNN이 학습하는 과정은 다른 모델과 크게 별반 다르잖아요. 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MLP랑 그렇게 큰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다른 특징이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이 WH 이 웨이트 매트리스를 같은 거를 계속 사용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생겨나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나타나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이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이 각 스텝마다 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지는 식은 이제 맨 위에 제가 써둔 저 수식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WH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 값이 각 스텝을 진행할 때마다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저희가 로스 펑션은 매 스텝마다 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했다고 해서 그 한 스텝마다 웨이트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인풋으로 들어온 그 시퀀스를 쭉 다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포워드 할 때 저희가 예측하고 뭐 트레인 학습을 할 때 WH를 저희가 고정된 상태로 딱 냅두잖아요. 고정된 상태로 냅두고 저 같은 WH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상수처럼 포워드 해 나갈 때는 일종의 상수처럼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고정적으로 설정했던 WH가 예측을 해나가는 도중에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매 스텝에서 업데이트를 해버리면은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버렸어요. 근데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엔 같은 WH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니까 이전 스텝에서 업데이트를 해보면 다음 스텝에서 영향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가정한 거랑 달라지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순전파 할 때나 뭐 역전파 할 때 뭐 각 단계마다 웨이트 매트릭스가 막 달라지게 되죠.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학습이 일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이 좀 불안정해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하고 그리고 막기 위해서 매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닌 시퀀스 데이터를 전체에 대해서 다 처리한 이후에 한 번에 웨이트를 해야 된다는 게 이 RNN의 백프로파게이션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질문이 있는 거 있으실까요? 뭔가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고 좀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 RNN의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렇게 좀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줄여 부려요. 뭐 BPTT라고 좀 줄여 부른다고 합니다. 타임스텝마다 뭐 어떻게 해준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줄여 부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이 앞에서 말로는 일단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고 한 번에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퀀스의 길이가 너무나도 길어요.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 경우에도 한 번에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뭐 GPU의 메모리가 엄청나게 부하가 걸린다던가 연산량이 많아진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래서 한 가지 좀 편법을 씁니다. 청크라는 거를 상정을 해서 청크 단위를 상정을 해서 각 청크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해요. 매 스텝마다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좀 쪼개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 청크라는 단위를 상정을 해서 저렇게 블럭 단위로, 청크 단위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한다. 실제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 RNN을 저희가 RNN 모델을 짰을 때 이 RNN 모델이 얼마나 좋은 모델인가, 이거를 저희가 측정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이 이 퍼플렉시티입니다. 요새 GPT랑 비슷하게 이런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 하나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명한 건데, 저게 이제 NLP에서 자주 사용하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매트릭의 의미는 이 다음 예측을 모델이 얼마나 헷갈려 하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그래서 모델이 헷갈리면 헷갈릴수록 이 지표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은 이 지표는 뭐 정확도 뭐 그런 지표와는 다르게 지표가 이제 값이 작을수록 이 모델이 안 헷갈리는구나, 안 헷갈리고 확신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뭐 어떻게 구하냐면은 모델이 계산한 확률의 역수를 이제 다 곱해버립니다. 그래서 확률이 크면 클수록 예측을 잘하는 거니까 퍼플렉시티는 작을수록 좋다, 뭐 그런 의미를 저희가 만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RNN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근데 아직 뒤에 좀 남긴 했지만, 그래서 약간 쉬어간다면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RNN은 텍스트 데이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제 시퀀스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데이터에서는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그 조그만한 그림으로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다데다 관계에서는 POS 태그이나 뭐 Name Entity Recognition과 같은 태스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대 1에 대한 그 태스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어떤 문장을 통째로 인풋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인풋은 다일 텐데, 이제 문장에 대한 감성 분석, 감성 분리니까 저게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뭐 이런 거를 최종 스텝에서 아웃풋으로 내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이고, 뭐 이거는 뭐 당연하게 텍스트에 대한 그거니까 뭐 QA에 대한 태스크도 이제 얘가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스피치 리코네이션, 음성 분석도 가능하답니다. 음성 분석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시퀀스 데이터고, 시퀀스 데이터 보니까 우리 RNN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RNN도 해낼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은데, 그런데 우리 RNN이 약간 문제가 있는 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아까 문제점에서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든가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가보자면,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계산할 때 체인룰을 통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체인룰을 할 때 얘네들이 이제 다 곱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기울기 폭주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 폭주 문제가 어떨 때 발생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여기 보면은 저 오른쪽에 수식을 보면은 WT 그 웨이트 매트릭스 트랜스포즈가 계속해서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매트릭스가 너무 큰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매트릭스가 너무나 커요. 그러면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 웨이트 매트릭스가 곱해지는데, 제가 그 RNN의 백 프로파게이션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다고 했죠. 하나의 웨이트 매트릭스가 계속해서 사용이 된다고. 그럼 만약에 웨이트 매트릭스가 뭐 값이 뭐 1이 넘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하게.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곱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레디언트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뭐 어떤 아웃풋에 대한 오류가 있으니까 이 오류를 없애는 쪽으로 그레디언트를 보내줄게. 이걸로 이쪽으로 학습을 해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학습을 하려 하는데 그레디언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보폭으로 한 걸음 가려 그랬는데 멀리 뛰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고, 약간 이 부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게 학습이 잘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말은 거창했는데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고 해서, 이 개념은 단순히 저희가 그레디언트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아무리 커져도 이 값 이상으로는 나 업데이트 안 시킬 거야 라는 스레시홀드를 정해두면은 이 값보다 그레디언트가 커지게 되면은 그냥 그 스레시홀드에 맞춰서 그레디언트를 정해버리는 거죠. 뭐 스레시홀드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근데 그레디언트가 막 5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500을 1로 바꿔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괜찮은 이유가 일단은 크기만 그렇게 줄이는 거고, 방향에 대한 그레디언트 방향에 대한 걸 저희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업데이트의 방향은 유지할 수가 있어서 가능한 이제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기울기가 손실된다는 문제입니다. 반대죠. 그래서 앞에는 기울기가 너무 커져 버려서 생기는 문제라면, 이번에는 기울기가 너무 작아져서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저 사진을 보면은 초록색 선이 그 포워딩 하는 과정이고, 빨간색 선이 백 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인데, 백 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탄젠트 H를 거치죠. 그럼 탄젠트 H에 대한 미분이 무조건 연산에 들어가게 될 텐데, 탄젠트 H,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제 기억으로는 뭐 익스포넨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분모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이루어진 함수일 텐데, 저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저 탄젠트 H를 미분한 값이 저렇게 생겼고, 저거를 그래프에 골라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부분에서 기울기 손실 문제가 나는 건데, 이 의미는 어떤 이 시퀀스 데이터가 시퀀스 데이터 문장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연산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저희가 맨 마지막 단어를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연산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맨 마지막 단어에서 멀리 떨어진 단어일수록 그 타겟 단어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RNN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스텝에 대한 정보를 끝까지 못 끌고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뭐 좀 어려운 말로 바꿔서 풀면은 long-term dependency problem이라고 하는데, 뭐 노드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리면은 그 노드 간의 영향력이 옅어져 버리고, 너무 멀리 떨어진 그 단어는 현재 단어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약간 이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앞에서는 뭐 클리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새 모델을 만들자. 근데 그 새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셀 스테이트라는 걸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때문에 멀리 있는 노드의 정보는 계속 사라지니까
이 이전 히든 스텝 그 이전 정보의 이전 스텝의 정보를 계속해서 끌고 올 수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하나 더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자 해서 만든 히든 스테이트의 이름이 셀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말만 셀 스테이트지 사실은 그냥 히든 스테이트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LSTM의 등장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LSTM이 등장한 배경은 이런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전 스텝의 정보를 잘 저장하고 그걸 계속해서 끝까지 끌고 오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생겨난 모델이 LSTM입니다. 그래서 LSTM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전 스텝의 정보를 아예 따로 지금까지는 그냥 히든 스테이트가 RNN에서 딱 한 개만 존재했잖아요. 거기서 다 처리를 했는데 이 LSTM은 이렇게 하니까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전 스텝의 정보를 저장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따로 지정을 하자. 말이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셀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래서 탄생한 게 저 LSTM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당부드릴 거는 이름만 셀 스테이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전 스텝의 정보를 저장하는 그거 전문이 히든 스테이트가 셀 스테이트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LSTM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좀 복잡하게 생겼죠. 실제로도 좀 복잡하기도 한데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의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인풋 들어가는 게이트 있을 거고 뭐 아웃풋 나가는 아웃풋 게이트 있을 건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저 forget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저 forget 게이트가 뭐냐 한다면 아까 이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그거 전문인 히든 스테이트로 셀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셀 스테이트에서 온 정보를 내가 이번 스텝에서 써놓을 건지 아니면 버릴 건지 이거를 조율을 하는 게이트가 forget 게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전 스텝에서 끌고 온 정보를 얼마만큼 잊어버릴 거냐를 결정하는 게 저 forget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 도식을 살펴보면은 좀 더 이 세 게이트가 저런 식으로 잘 나눠져 있구나 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게이트 하나씩 살펴볼 건데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다면은 LSTM의 세 게이트 그리고 얘가 쭉 흘러가게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식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그냥 저 한국말로 좀 끄적여 봤어요. 그래서 일단 네, forget gate에서 수식 먼저 살펴보면은 이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스텝에서의 인풋이랑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태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태운다는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값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0과 1 값으로 출력이 되니까 하나의 비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출력값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전 스텝에서 가져온 이 히든 스테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내가 정하겠다. 이 비중을
내가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forget state입니다. 만약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시그모이드 결과가 0에 가깝게 나오도록 조정을 할 수 있겠고, 뭐 중요하다, 이 현재 스텝에서 이전 스텝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시그모이드의 함수 값을 1에 가깝게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제 이전 스텝에서의 정보를,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얼마나 잊을 것이냐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forget gate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forget gate가 LSTM에 등장한 거라 좀 강조를 해봤고요. 이 input gate는 사실 LSTM에서 그렇게 강조드릴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냥 뭐 저 이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와 인풋 상태 들어와서 들어오는 건데, 저 C 틸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인풋 게이트에 대한 개념은 저기 써둔 것처럼 현재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게이트, 얼마나 기억을 할 것이냐, 뭐 그런 거를 조절을 하는 게이트거든요. 근데 저 C 틸다는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뒤에 업데이트 셀에서 사용이 될 애인데, 저 C 틸다는 그 CT가 될 후보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이 좀 두루뭉실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LSTM의 가장 큰 개념이라는 게 저 셀 스테이트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이 셀 스테이트 보시면은 위에서 그냥 직선으로 계속 쭉쭉 뻗어나가죠. 저게 이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계속해서 다음 스텝까지 쭉쭉 준다는 그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스텝에서도 저 셀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다음 스텝에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넘겨줄 때 이 만들게 될 저 CT의 후보 스테이트가 이 C 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C 틸다가 이제 여기서 연산이 된 거고요. 이 인풋 게이트에서 연산이 된 거고, 근데 저 C 틸다부터 얘기한 김에 저기부터 말을 하면은, 저 C 틸다와 IT가 곱해지죠. 저 IT가 뭐냐면 인풋 게이트에서 현재 정보를 얼마나 기억할 것이냐를 조절한 거예요. 쟤도 시그모이드 타고 나오니까 0에서 1 값일 거잖아요. 그래서 뭐 0.5가 나오면은 나 현재 정보 0.5만큼 기억할 거야 라는 게 IT에 대한 결과겠죠. 그래서 저 C 틸다와 IT가 곱해지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해지는데, 그 한 가지는 이전 스텝에서 셀 스테이트가 넘어오는데, 그 셀 스테이트가 뭐랑 곱해져요? 뭐랑 곱해지냐면 FT랑 곱해지는데, 저 FT가 뭐냐면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forget gate의 아웃풋이에요. forget gate는 이제 이전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잊을 것이냐를 조절하는 값이라 했잖아요. 그니까 그 FT를 당연히 이전 셀 스테이트랑 곱해야죠. 그래서 뭐 만약에 뭐 0.4 나왔으면은 0.4만큼 저 셀 스테이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forget gate의 아웃풋과 이전 스텝에서 전달받은 셀 스테이트의 곱 플러스 인풋 게이트에서 조절된 값과 C 틸다의 값의 곱이 더해진 게 우리가 새롭게 업데이트한 셀 스테이트다. 현재 스텝에서의 셀 스테이트다. 라는 거를 해주는 게 이 업데이트 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업데이트 셀 경우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많이 천천히 나갔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나가보면은 이 아웃풋 게이트는 사실 단순해요. 지금까지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당연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구해놓은 애들을 가지고 뭐 웨이트 매트릭스 곱해서 그 얘도 똑같이 OT라 해가지고 시그모이드로 나오는데, 얘도 또 0과 1 사이로 조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그 OT랑 그렇게 나온 이 셀 스테이트 값이 어떻게 탄젠트 하이퍼볼릭 곱해지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로 이게 비중을 조절했는지에 대해서 그 값인 OT랑 곱해져서 그 최종 아웃풋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웃풋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인풋 게이트와 아웃풋 게이트는 그렇게 LSTM만의 특색이 있다기보다는 forget 게이트와 업데이트 셀이 이 LSTM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웬만하면은 저희가 다 곱셈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업데이트 셀에서 이 forget 게이트와 이전 단계의 셀 스테이트의 곱한 값이랑 인풋 게이트에서 나온 저 IT 값과 저 C 틸다 값이 곱해진 게 더하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 더하기로 연결이 된 이유는 저희가 LSTM을 만든 목적이 체인룰에 의해서 발생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저거를 해결하고자 더하기로 연결하면 체인룰에 의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는 좀 사그라들 테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저렇게 더하기로 연결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RNN 구조, 리커런트 모델에서의 마지막 모델인데 이 GRU 모델은 사실 LSTM을 저희가 다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LSTM과 그냥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냐면 LSTM에는 게이트가 3개잖아요. 인풋 게이트, forget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3개인데 이 GRU에서는 아웃풋 게이트가 없이 그냥 리셋 게이트랑 업데이트 게이트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게이트가 3개에서 그냥 2개로 줄은 거예요. 그게 또 차이점이고, 그리고 웃긴 게 근데 저희가 앞에서 LSTM이 탄생이 될 때는 이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막 저장해야 돼 하면서 셀 스테이트를 가져왔는데 근데 얘를 여기서는 다시 그냥 셀 스테이트랑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 합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조금 다른 점이고요. 근데 저 3개에서 2개로 줄은 저 리셋과 업데이트 게이트는 이전 LSTM과 동일하게 탄젠트 h랑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일단 어떤 정보를 이제 얼만큼 넘길지를 조절하는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 마지막에 HT에서 1-Z가 곱해지고 그냥 ZT가 곱해지고 하잖아요. 저 부분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저 HT-1은 이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일 거고 저 HT 틸다는 현재 스텝에서의 HT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와 현재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이냐에 대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ZT가 0.4다라고 하면은 이전 스테이트에서 넘어온 걸 0.6만큼, 현재를 0.4만큼 이제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런 수식이죠. 네, 그래서 이 정도가 GRU이고 그러면 GRU랑 LSTM이랑 어떤 부분이 다르길래 따로 배우냐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 성능이 좋은 태스크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게이트가 하나 줄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게이트가 하나 줄은 만큼 웨이트 매트릭스도 하나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만큼 파라미터도 줄었을 테니까 뭐 거기서 오는 적은 연산량에 대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GRU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잘 맞춰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저 RT는 사실 저 리셋 게이트에서 나온 변수인데 저게 그냥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RT도 그냥 이 LSTM과 마찬가지로 연산 자체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 LSTM도 게이트에서 다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출력값이 나오잖아요. GRU도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제 어떠한 값을 0에서 1만큼 조정을 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저 RT가 사용된 부분을 보면은 저 HT 틸다에서 저 RT와 이 HT-1이 곱해지는데 저 HT-1은 이전 스텝에서 넘어온 히든 스테이트 되니까 이전 스텝에서 넘어온 히든 스테이트를 얼마만큼 잊어먹을 것이냐
대한 값을 조정한 게 저 RT가 되겠죠. 혹시 또 있나요? 좀 많이 아픈 그 RNN 이쪽 시우스 지금 헬스인 있으신 이쪽인가요? 근데 이제 폴센 토플을 쓰면 타겟을 원화수로 인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워드 웨딩을 할 때 만약에 좀 댄스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웨딩을 하고 싶으면 단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최종적으로 타겟에다가 이제 1대1 매칭을 시키면 타겟의 차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겟 차원이 원화수로 인코딩을 하려면 그 차원이 클래스 수만큼 커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인풋으로 워드 웨딩을 넣어도 원합 말고 다른 방식이 많아서 다른 방식을 채택해서 단어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 인풋으로 집어넣는 건데 그만큼 뒤에 따라오는 타겟도 같이 커져야 되고 결국엔 엄청 큰 리소스를 결정해야 된다. 말씀해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뭔가 답변을 드렸다가 잘못된 정보일까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관련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 오픈 카톡방에 제가 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번 네, 진행을 해볼게요. 다른 분도 있나요? 없으시다면 이제 언제 진행할까 했는데 시간이 얼추 맞아서 지금 실습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간단히 준비를 해봤어요. 그 RNN에 대한 모델이 그냥 어떤 식으로 이제 생겼고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고 약간 그거에 대한 콜앱 링크를 노션에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혹시 다 잘 가지시나요? 네, 그래서 거기 빈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석과 그리고 그 스트링으로 이렇게 뚫어놓은 게 있는데 그 빈칸이 총 5개일 거예요. 그래서 그 빈칸을 한번 주석을 참고해서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돌려서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간을 10분 정도로 잡아서 그냥 깔끔하게 50분에 다음에 바로 또 세미나도 있으니까 50분에 그 실습 답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그 준비한 정답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을 제가 맨 처음 빈칸이 잘안 보이네. 네, 여기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집합의 크기를 그냥 앞에 위에서 상정한 이 거의 길이로 이렇게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맨 마지막 단어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싱을 이렇게 맨 마지막 단어를 빼고 해주고, 그럼 이제 또 반대로 저희가 타겟, 저희가 맞춰야 되는 거는 맨 마지막 단어만이니까 마이너스 1로 인덱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인풋 사이즈와 이 히든 사이즈로 단어 집합 크기를 잘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RNN에서 가장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히든을 계속해서 자기 걸로 업데이트하면서 계속해서 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들어온 히든을 다시 또 히든으로 받아서 이 포워드 되는 동안에 이 히든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여기다 빈칸을 뚫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든까지 잘 만들어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떴을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냥 대충 상정한 이런 코퍼스에서 I like dog, 커피, 밀크 잘 한 게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실습까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RNN 그 워드 벡터부터 시작을 해서 랭귀지 모델 그리고 리커런트 모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실 여기까지 이 강의까지는 되게 기초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었다면 다음 강의부터는 어텐션 메커니즘도 나오고 트랜스포머 그런 개념도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 더 열심히 화이팅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